옵티머스 경영진들이 검찰 압수수색 한 달 전 휴대폰과 하드디스크를 바꿨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죄 증거인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 옵티머스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옵티머스 수사엔 윤석열 총장 요청에 따라 특수통 검사들이 합류했습니다. 부산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등 5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입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노인병원 등 관련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16만 명의 전수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전세 매물 하나를 보기 위해 10여 명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자신이 총괄한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0, 40대 맞벌이 부부 소득이 1억 원이어도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자격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불발된 인원이 1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방탄국감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덴마크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밍크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인근 농장 밍크 250만여 마리가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옵티머스와 라임의 펀드 사기 사건 수사가 오늘로 큰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감독 부실이 아니라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여권과 검찰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조로 대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이번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력을 보강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 수사 협조를 지시했습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원칙적인 수사를 강조했던 만큼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보면 여권 전체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검찰 진술에서 정재계 인사들의 실명까지 나온 뒤에도 검찰이 소환도 하지 않았다는 걸 감안한다면 이번 조치가 여론 무마용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오늘 의미 있는 사실을 한 가지 파악했습니다. 지난 6월 옵티머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한 달 전 옵티머스 경영진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한 달 전부터 움직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어떻게 조사와 수사가 시작될 걸 알고 대응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첫 소식 주원진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을 상대로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던 지난 5월, 김재현 대표는 비서실을 통해 임직원 컴퓨터 교체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옵티머스 직원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김 대표 지시로 임직원들의 컴퓨터를 모두 새 것으로 바꿨다고 진술했습니다. 청와대 전 행정관 남편인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가 직접 본체 하드디스크도 분리하라는 별도의 지시도 내렸다는 진술도 포함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임원 휴대폰이 교체된 정황도 불거졌습니다. 비서실 소속이던 직원 A씨는 김 대표가 130만 원을 주며 최신 휴대폰을 사오게 한 뒤 윤 변호사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옵티머스가 컴퓨터와 휴대폰을 모두 교체한 뒤인 지난 6월, 금감원은 옵티머스를 상대로 현장 검사에 착수했고 검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압수수색 2주 전 수표로 15억 원을 챙겨간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옵티머스 측이 금감원의 현장 실사와 검찰의 강제 수사를 예상할 수 있었던 배경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번 사기 사건에 정관계 인사들이 개입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특수통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건은 고소 사건을 맡는 서울중앙지검 조사 1부에서 수사해 왔죠.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받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무부가 특수통 출신 검사 5명을 수사팀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 핵심 인물들의 신병도 확보하지 못했던 중앙지검이 이번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백연상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옵티머스 수사팀 파견을 승인한 검사 5명의 공통점은 대형 수사 경험이 있는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파견 검사 명단에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팀 출신 검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중앙지검은 내부에서도 추가로 4명을 차출해 총 18명의 검사가 옵티머스 사건에 투입됩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팀의 대규모 증언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잘 진행될지를 두고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 인사인 이혁진 전 대표는 해외 도피 중이고 금융권 로비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된 정영재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도 종적을 감춘 상태입니다. 또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나온 이현재 전 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최근 수사팀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어제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 윤모 전 국장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도 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금감원의 감독 부실로 보기 어려운 정황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가 불거진 뒤 금감원은 올해 1월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가 위험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이 회사에 대해 서면 검사까지 했는데 그 와중에도 펀드는 정상적으로 팔리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러는 사이 피해자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NH투자증권에서 5월 21일에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계약서입니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담는 상품이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상품이다. 이날 노후 자금 2억 원을 넣은 A씨는 아직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A씨가 펀드에 가입하기 3주 전인 4월 29일,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펀드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서면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모사채로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그때 판매 중단이나 이런 적기 조치를 안 하셨죠? 예, 서면 검사가 4월 말부터 5월까지 이어졌고요. 저희들 서면 검사 중에 그 옵티머스 측에서의 자료 제출 지연 그리고 허위 자료의 제출 같은 내용들을 확인하고 하지만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NH증권 측은 금감원 조사 상황을 알지 못해 5월 21일까지 판매가 이뤄졌다며 2차례 자체 점검 조사를 했지만 옵티머스 측이 위조 서류를 제출해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상하다 이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걸 빨리 취급하는 관계 기관에 확인을 해봐라고. 금감원과 판매사의 안일한 대처 속에 6월 18일 환매 중단 때까지 2달여간 추가 피해자만 양산됐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이번 사건에 청와대가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두 가지 대목입니다. 첫 번째는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 당사자의 부인이 검찰과 경찰의 첩보를 다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다는 점. 그리고 라임 사건에서는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만난다고 해서 5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온 부분입니다. 논란이 청와대로 옮겨붙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에 요구했던 CCTV 영상 기록은 이미 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 관련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강세 전 대표의 지난해 7월 청와대 출입 기록과 CCTV를 제출해달라는 검찰 요구를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던 청와대가 협조 기조로 전환한 건 수세적 입장을 유지할 경우 부정적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요구한 이 전 대표의 청와대 출입 CCTV 영상은 존속기간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강기정 전 수석이 이 전 대표를 청와대에서 만났다고 시인한 만큼 실제적으로 청와대가 협조할 사안은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당에선 이니셜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떳떳하게 실명으로 주장하라는 반격도 나왔습니다. 여권 인사와의 연루설만을 부풀리는 정쟁으로 국감을 허송세월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은 떳떳하다면 특검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심판과 선수가 한 편인데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늦긴 했지만 전담 수사팀까지 꾸려지면서 옵티머스 수사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팀 보강이 진실 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무엇보다 특수통 검사들이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밝혀낼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관심사입니다. 법조팀 김태훈 기자에게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대형 사건에서는 사실 초동 수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증인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증거 인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초동 수사가 중요한데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 이게 검찰 수뇌부의 판단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풀어야 할 의혹이 여러 갈래다 보니 초동 수사가 제대로 됐어야 했다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난 6월 검찰이 옵티머스 사건 강제 수사에 나섰을 때부터 수사 의지를 의심할 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 이 복잡한 금융 사건인데다 정관계 로비를 의심할 만한 정황까지 있는 사건인데도 조사 일부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 부서는 보통 일반 형사 사건, 그러니까 고소 고발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이 9월에 와서야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경제범죄 형사부로 재배당했지만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는 큰 진척이 없었습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윤석열 총장이 초동 수사 미흡을 지적하자 중앙지검은 오늘에 와서야 18명의 검사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어쨌든 수사 첫 단계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은 분명히 있고 검찰도 지금 이걸 인정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특수통 검사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정관계 로비 의혹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수사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는 아무래도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파견되면서 이번에 파견된 검사들의 면면을 이제 살펴보면요.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금융 전문 검사와 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통상 특수수사는 복잡한 금융사기 수법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수사 경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재계 인사들의 실명까지 거론된 진술이 나온 뒤에도 검찰이 소환도 하지 않았다는 걸 감안하면 야권 등에서는 특검이나 특임검사 요구를 적당히 피해가면서 여론 무마 등을 감안한 수사당 구성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지 이제 판가름을 할 수 있을 텐데, 자, 이번 수사가 사실 피해액도 워낙 크고 또 피해자도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를 밝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수사력을 모아야 될 핵심 부분들 그것들은 어떻게 지금 검찰이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검찰은 수사력을 금융위와 금감원의 유착관계, 그러니까 옵티머스와 금융위 금감원의 유착관계부터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양호전 옵티머스 대표의 녹취록엔 금감원으로부터 VIP 대접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금융위 금감원이 옵티머스의 우호적이었던 정황이 불거진 만큼 수사를 통해 유착 의혹의 실체와 배후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옵티머스가 경영 개선 명령을 받았을 당시 금감원과 금융위가 편의를 봐준 듯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이 어쨌든 금감위에서 정확하게 감독을 했다면 벌어질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규명하는 게 이제 1차적인 문제일 테고, 그런데 이제 금감원이라는 데가 금융계에서는 저승사자로 불리는 데이기 때문에 저렇게 쉽게 호락호락 저런 것들이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지만 위조한 문서들이 통과되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그것들이 통과되는 과정에 어떤 권력이 또 개입하지 않았냐 이런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수사의 핵심 방향은 결국 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이미 전현직 고위 공무원, 이 전직 언론인 등 9명의 실명이 등장하는 문건이 검찰에 제출됐었는데요. 그 다음 달인 지난 7월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금감원 간부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하는 진술도 검찰이 확보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800억 원이 넘는 돈을 옵티머스에 투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직간접적으로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 옵티머스의 호화 자문단, 그러니까 최동욱 전 검찰총장,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등의 역할 가능성도 불거진 상황이라
수사팀 입장에선 아직 갈 길이 먼 셈입니다. 지금 김 기자가 이제 실명을 거론한 분들도 이제 문건에 있는 분들이고 또 검찰 진술에서 이미 9명의 실명이 나왔는데 그 9명도 상당히 거물급이잖아요. 검찰이 이분들을 어떻게 불러서 소환을 하게 될지 그 부분을 앞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53명이 집단 감염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대부분이 고령의 입원 환자였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84명인데 여기에는 부산 요양병원 사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부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요양병원의 확진자들을 긴급 이송합니다. 요양병원이 코호트 격리됐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보호자들은 병원 앞에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답답하지 당연히 답답해가 병원에 전화는 안 받지 이러니까 제가 직접 왔잖아요. 확진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이고 절반 정도가 치매 노인입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A씨가 주로 근무한 2층에서만 환자와 간호사 등 43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3월부터 요양병원의 외부인 면회가 금지됐던 만큼 직원에 의한 전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환자나 환자의 가족분보다는 출퇴근한 직원들에 의한 감염일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A씨는 3층 입원 환자 1명을 하루 돌본 뒤 지난 8일 발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 10일 근처 병원에서 검체 검사를 받았지만 사흘 뒤에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가 돌본 환자는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다 지난 12일 사망했는데 사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병실을 썼던 4명을 포함해 9월 이후 이 병원에서 8명이 같은 증상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시는 이들 환자 사망과 집단 확진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 요양병원은 부산 북구 만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부터 목욕탕과 식당 등을 통해서 24명이 확진되면서 전국 처음으로 동단위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진 곳입니다. 마침 오늘 문을 연 곳 업소들도 제법 있었는데 또다시 이런 악재가 터지면서 동네 전체가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이민재 기자가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부산 만덕동의 한 목욕탕입니다. 손님이 확진되면서 지난달 27일부터 영업을 중단했다가 17일 만인 오늘 처음 문을 열었지만 근처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터지자 선결제 환불 요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람 없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가볼랍니까? 환불 전화와 들어서 환불이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 100m 근처의 요양원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근 요양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로 재개하려던 비대면 면회를 모두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녀를 마을버스에 태워 학원에 보내는 것도 꺼림칙합니다. 직원들이 항상 조급해서 마을버스를 타고 불안해요. 진짜 많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또 애도 있고 이러니까. 지난 1일부터 내려진 집합 제한 명령이 풀리기를 기대했던 만덕동 일대 음식점들은 악재를 또 만나 울상입니다. 상가들이 전부 다 유정도시 같아요. 캄캄해지면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도 퇴근하고 사람들이 또 한 잔씩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아예 딱 없어요. 부산시는 내일 끝날 예정이었던 만덕동에 대한 집합 제한 명령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거리두기 조치가 1단계로 완화되자마자 집단 감염 사례들이 생겨나면서 2단계로 돌아가는 것도 어려워진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일단은 요양시설 중심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입원 환자와 종사자 등 64명이 확진된 서울 도봉구의 정신과 전문 다나병원. 바로 옆 노인 돌봄시설인 예마루 데이케어 센터에서도 34명이 확진됐습니다.
최근 2주간 요양원과 정신병원, 노인보호시설 등에서 나온 감염자는 전체 감염자의 14%로 주로 수도권입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수도권 2,700여 개 시설의 종사자 16만 명을 우선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종사자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 출근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발생이 될 가능성들은 여전히 이제 존재를 한다라고 저희. 방역당국은 향후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전수검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대 규모의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부산시는 관내 480여 개 모든 요양병원 종사자는 물론 입원 환자까지 이미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 시설의 감염 관리 실태나 종사자 및 환자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자 명부 작성 실태 등에 대해서 내일까지 전수 점검을 완료하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종사자 전수검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매일 출퇴근하기 때문에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감염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거리두기 완화와 동시에 터진 집단 감염 사태로 방역당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외에선 이번 겨울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고하는 목소리까지 겹치면서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국내외 위험 신호들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방역당국이 요양병원 집단 감염을 유독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거죠? 네, 올 초 코로나 사태 후 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요양병원 집단 감염에 잇따라 비상이 걸린 적이 있죠. 요양병원은 감염에 취약한 노인들이 밀집한 데다 증상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도 많아 조기 발견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외부 접촉을 막는 게 중요한데 이 또한 쉽지가 않죠. 누군가가 24시간 케어해줘야 되기 때문에 밀접하게 접촉하는데 종사자들은 계속 출퇴근을 하면서 바깥 생활을 하니까 요양원 문제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감염이 핵심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도 걱정이지만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이 지역 감염까지 시킬 그런 가능성을 좀 걱정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지금 유입되는 환자들도 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죠. 네, 최근 들어 환자 수가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뛰더니 최근 이틀 연속 30명대를 기록 중입니다. 실제 네팔 어학연수생과 러시아 선원 집단 감염이 현실로 나타나 우려를 더하고 있죠. 국내 방역 기준이 1단계로 완화됐으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환자들 더 경계해야겠어요. 네, 그런 점에서 축구 스타 호날두 선수도 확진 판정을 받아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도 감염의 예외가 아니란 점을 거듭 보여주는 사례죠. 지난주 유럽에서만 신규 확진자 70만 명이 발생했는데 이는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미국에선 하루 평균 신규 환자 5만 명이 속출하고 중국도 약 2달 만에 첫 집단 감염이 보고가 됐죠. 예, 이제 날이 곧 추워질 텐데 겨울철에는 바이러스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고 해서 지금 더 걱정이 커지고 있죠. 네, 올 겨울이 최악의 시간이 될 수 있다. 2차 팬데믹이 12월에 절정을 이룰 것이라는 우려가 미국과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 같은 경고가 결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란 점이죠. 방문이 가능한 국가들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해외 입국자가 2배, 3배 늘어나는 그런 경우에는 감염 유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같은 방역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외 여행을 할 때는 더 주의해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앞서 보셨듯 예상치 못한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데 이 감염 차단이 잘 되고 있는지 현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제부터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노래방 등 유흥업소도 영업을 다시 시작했죠. 서울시가 어젯밤 강남 유흥가 일대를 긴급 점검했더니 테이블 거리를 지키지 않거나 또 이 QR코드 기기 전원을 꺼둔 업소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벌써 방역이 느슨해진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술집입니다. 창가 자리에 손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끼리 거리가 다닥다닥 붙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비워주는 자리를 아예 표지판을 부착해서 못 앉게 하든지 테이블 간 거리 20cm도 안 돼 이게. 술집 안쪽 자리는 텅 비었지만 종업원은 손님을 끌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같은 경우는 앞에 손님이 안 앉으면 저희는 가게가 손님 인테리어예요. 어떻게 보면. 단속반이 들이닥친 클럽 안에는 수십 명이 몰려 있습니다. 손님들끼리 거리는 1m도 되지 않습니다. 한 음식점에서는 단속이 시작되고서야 QR코드 기기에 전원을 켭니다. 이거 이렇게 꺼두시면 안 되죠. 손님 오시는데 이렇게 켜두셔야 QR을 찍죠. 식당 종업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나 그거 플라스틱 마스크 쓰고 있어. 그걸로 어떻게 코로나를 예방할 거예요? 서울시는 어젯밤 식당과 유흥업소 등 184곳을 점검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아직도 마스크를 쓰라는 요구에 행패를 일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트와 지하철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 입건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한 달 뒤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끈에 달린 마스크를 목에 걸친 채 마트 계산대로 향합니다. 직원과 얘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갑자기 계산대 위 물건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마트 직원의 요구에 40대 이모 씨가 20분가량 난동을 부린 겁니다. 계산 중에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언쟁이 벌어진 거고. 이 씨는 계산대에 올렸던 물건을 집어던지며 욕설을 퍼부었고 말리는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뒤에야 마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씨는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 씨를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지하철 객차 안에서 두 남성이 서로 삿대질을 하며 언성을 높입니다.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부근에서 5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다른 승객에게 행패를 부린 겁니다.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말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계속되는 정책에도 좀처럼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상황도 짚어봅니다. 우선 사진 한 장 보시죠. 이 한 아파트 복도에 사람들이 길게 늘어선 모습인데요. 목적은 하나, 전세로 나온 매물 하나를 보겠다고 찾은 겁니다. 이 새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에 전세 품귀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요. 또 이 법안을 총괄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 법 때문에 살던 집에서 떠나야 하고 또 팔려던 집도 매각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들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한 장. 아파트 복도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전세 매물로 나온 한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죠. 어제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전세도 좀 싸게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10시 반에 올라왔는데 한 9팀 정도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가운데 5팀이나 계약을 원해 결국 제비 뽑기로 최종 계약자를 정해야 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제비뽑기를 누가 손님이 하시재.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 순서대로 이제 그걸 뽑으신 거예요. 기존 세입자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는 정부의 새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 뒤 신규 전세 매물이 실종되고 있는 거죠. 서울 마포구에 있는 3,800세대가 넘는 이 대단지 아파트. 전세 매물은 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30평은 지금 현재 하나, 20평은 지금 2-3개 있는데 대다수 금이죠. 매물이 없다 보니 전셋값도 뛰고 있죠. 지난달 전국 전세가는 5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고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67주 연속 올랐습니다. 부르는 게 값은 맞죠. 손님이 뭐 10명이면은 물건은 뭐 한두 개밖에 안 되니까. 얼마 전 집주인으로부터 실거주할 테니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고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오늘 아침 회의에서 현실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게다가 홍 부총리가 앞서 1가구 2주택 논란을 피하기 위해 매각한 경기 의왕 아파트도
기존 임차인이 새 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더 살겠다고 해 소유권 이전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죠. 지난달 임대차 보호법의 효과를 낙관했던 홍 부총리. 향후 임대차 3법의 정착과 4분기 공급 물량의 확대 등과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실 속에서 스스로 불안정한 시장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네, 이러다 정부가 전세 대책을 또 내놓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소득 기준을 완화한 부동산 제도 개선책이 나왔습니다. 30, 40대 맞벌이 부부 소득이 1억 원이어도 특별 공급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번에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맞냐는 논란이입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완화되는 대상은 신혼 부부와 생애 최초 가구입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을 개인은 130%, 맞벌이의 경우 140%까지, 민영주택은 개인 140%, 맞벌이는 160%까지로 완화합니다. 특별공급 물량의 30%가 이런 기준으로 공급됩니다. 특별 공급 물량의 70%는 10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 기준을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 수준 추가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기준대로면 맞벌이의 경우 월 889만 원,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억 668만 원을 버는 가구도 특별공급 청약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좀 낮은데 질 좋은 주거를 좀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정책의 취지라면 소득 수준을 너무 낮춰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경쟁이 좀 과열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지난해 30대와 40대 정규직의 평균 월소득은 362만 원과 408만 원. 맞벌이를 한다 해도 특별공급 소득 기준보다 낮아 청약 가능 대상이 대폭 늘어난 겁니다. 근원적인 문제점에 대한 터치는 없었다. 선진국에는 하나도 없는데 이런 걸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느냐. 로또 청약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전체 신혼가구의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갖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북한군의 피격대에 숨진 공무원 유족 측이 정부의 월북 발표를 못 믿겠다면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함께 탔던 선원들의 진술 조서 공개를 해경에 청구했습니다. 유족 측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받은 답장도 공개했는데 실망을 표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는 해경이 제시한 동생의 월북 근거에 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무궁화 10호에 함께 탔던 동료 9명의 진술 조서를 보여달라고 해경에 요구했습니다. 이 씨 측은 동료 선원들이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해수부 조사와 해경 진술 내용을 비교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수사에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조사했는데 왜 월북으로 단정에 발표했나요? 냉철하게 판단하시어 조속히 종결 바랍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 아들에게 보낸 편지도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들의 편지를 아픈 마음으로 받았다면서 해경 조사와 수색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유족 측은 편지 내용이 기존 입장과 같아 실망스럽다면서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조심스럽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편지 타이핑 논란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쓴 메모를 옮긴 것이라며 외국 정상에게 보내는 친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일단 철거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현지 교민을 중심으로 한 반발 움직임에 베를린시 측이 한 발 물러선 건데요. 독일을 향한 일본 정부의 외교 압박에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독일 수도 베를린 거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앞. 현지 교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에 일부 독일 시민까지 가세해 철거 반대 집회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외교적 압박에 소녀상 철거 명령을 내린 베를린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Ich würde ihm sagen, dass ich enttäuscht bin, weil das ist nicht das Berlin, das ich kenne, dass sich einer anderen Regierung klein beigibt. 현지 움직임에 놀란 베를린시 측은 철거 명령 중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돼 당분간 소녀상은 그대로 두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도 국회 앞에서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역사의 죄인이요. 소녀상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과 슬픔이요. 독일이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세계 양심의 수도라고 부를 수 있는 베를린의 소녀상은 철거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독일의 소녀상 철거 보류 결정에 앞으로 움직임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BTS의 한국전쟁 관련 발언에 중국 네티즌이 도넘은 비판과 불매 운동에 나서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이 민족적 자부심을 건드리면 사회 문제가 된다고 말해서 논란입니다. 야당은 중국을 두둔하는 거냐면서 비판했는데, 황정민 기자가 발언의 맥락과 전후 상황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As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we will always remember the history of pain that our two nations share together. BTS의 수상 소감에 중국 네티즌들이 중국군의 희생을 무시했다며 비판을 쏟아냈지만 외교부는 며칠째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연아 비대위원은 BTS와 친한 척하더니 곤란한 상황에 닥치니 청와대도 여당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김 비대위원 발언을 반박하며 민족의 자부심을 건드리면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의 민족적 자부심이나 역사의 상처를 건드리면 큰 사회적 문제로 비하하곤 했습니다. 이번 BTS 말고도 앞선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BTS가 중국의 자부심을 건드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야당은 중국을 두둔하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국 네티즌 주장과 판박이라며 외교적 무능을 덮기 위해 BTS도 헌신짝처럼 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신 최고위원은 민족적 감수성이 촉발되는 일반적 현상을 얘기한 것뿐이라며 BTS 발언에 가치 판단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재계 2위 현대자동차그룹 총수가 20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지병으로 입원 중인 정몽구 회장을 대신해서 그룹 회장에 오른 정의선 신임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미래 모빌리티를 개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고 장기 입원 중인 정몽구 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정의선 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현대차그룹 총수가 바뀐 건 20년 만입니다. 코로나19 위기와 총수 부재 등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미래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류의 자유로운 이동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이동 경험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정 회장은 6분짜리 영상 취임사에서 미래를 10번, 고객을 9번, 인류를 7번이나 언급하며 제조기업에 머무르지 않는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분명했습니다. 정 회장 취임으로 현대차는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 등 미래차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를 리드해서 이 글로벌 수위를 올려야 되는 임무들 많이 가지고 있고요.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숙제가 상당히 큰 시점이기 때문에
출발선에 선 정 회장은 코나 전기차 화재와 중고차 시장 진출 논란 등을 통해 첫 번째 경영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주도하는 5G 스마트폰 시장에 애플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늘 5G를 적용한 첫 아이폰을 공개하면서 5G 시장 주도권 경쟁이 본게임에 들어갔는데 누가 주도권을 주게 될지 업계 전망을 김자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아이폰 12는 3개 모델로 나오던 관행을 깨고 보급형을 포함한 총 4종으로 출시됐습니다. Today is the beginning of a new era for iPhone. Today, we're bringing 5G to iPhone.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선 가장 빠른 초광대역 주파수까지 지원해 국내에선 경험하지 못한 5G 속도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업계에선 애플이 올해 안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글로벌 5G 스마트폰 판매 2위를 달성하고 내년엔 1위 화웨이마저 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Apple has so much power and clout in the sense of people using it in demand that they will accelerate the use of 5G. 삼성전자의 발걸음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이달엔 이례적으로 80만 원대 저가형 모델을 출시했고 폴더블 등 새로운 폼팩터로 무장한 단말기로 5G 시장 확대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매번 한국을 신제품 2차 출시국으로 밀어왔던 애플은 이번엔 1.5차 출시국에 포함시켜 삼성전자의 안방에서 진검승부를 벌이겠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이번 국감 때는 예년에 비해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지만 별다른 폭발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못한 게 결정적인데 여당의 반대로 증인 120여 명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최악의 방탄 국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었지만 오늘도 여야는 증인 채택 신경전부터 벌입니다. 야당 의원들께서는 그런 거보다는 증인 채택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다. 몇 사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셔라도 증인 채택을 전반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는 다른 위원회를 보면은 저희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똑바로 보십시오. 국민의힘은 18개 상임위에서 120여 명의 주요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에 가로막혔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해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당직사병 현모 씨와 이철원 예비역 대령,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정감사가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 증폭하는 정쟁의 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야당은 문건에 거론되는 이현재 전 부총리, 최동욱 전 검찰총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만 합의했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지분을 차명 보유한 채 청와대에 근무하며 금감원의 검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 국감 중에 최악의 국감이죠. 방탄 국감이고 이 정권을 옹호하는 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은 23일 종합감사에서 이 전 행정관 의혹에 대한 고강도 공세를 예고했지만 건강 등의 사유를 들어 증인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년 보궐선거에서 이기려면 호남 민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듣기에 따라선 내년 서울시장 후보로 호남 출신이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죠. 당내에선 누가 거론되고 있는지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호남 민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 인구의 구성 비율을 놓고 같으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역시 호남 지역의 사람들이 가장 많은 거고. 호남에서도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당 안팎에선 당장 서울시장 후보로 호남 출신을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초선인 김웅, 전주의 의원 등이 호남 출신입니다.
김 위원장으로부터 선수가 심판으로 뛰냐는 경고를 받은 김선동 사무총장은 오늘 당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선수로 뛰실 분이 심판단에 들어가 있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초선 의원은 더 일찍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고 했고 다른 의원도 당 재건을 총괄할 사무총장이 중도에 하차한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중도색을 가진 참신한 인물로 승부한다는 계획이지만 기득권을 가진 기존 인물들이 너도나도 나서면서 흥행몰이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감염 이후 하루가 다르게 더 바이든 후보에게 밀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세로 반전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청중에게 던지는 모습까지 연출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유세 현장을 최우정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립니다. 지지자들에게 박수로 화답하더니 이들을 향해 마스크를 던져버립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한 전사의 이미지를 심으려는 듯 1시간 넘게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He has handed control to the socialists and Marxists and left-wing extremists like his vice presidential candidate. 전날 플로리다보다 마스크를 쓴 사람은 많았지만 거리 두기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활주로 유세 현장입니다. 유세 시작 몇 시간 전부터 나온 지지자들은 이렇게 어깨가 닿을 듯 붙어서서 4년도 구호를 외쳤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전날 다녀간 격전지 플로리다에서 맞불을 놨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언급했습니다. He's doing enough for our campaign. He'll be out on the trail and he's doing well. Thank you. 바이든에겐 천군만마, 트럼프에겐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바이든이 트럼프에 17%포인트 앞서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74살인 트럼프는 77살인 바이든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항상 공격해왔는데 바이든의 정신건강이 트럼프보단 양호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덴마크가 세계 최대 밍크 모피 생산국인데요. 여기서 사육 중인 밍크가 코로나에 감염돼서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사육 중인 밍크에도 감염이 잇따르면서 지금까지 400만여 마리가 매몰됐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많은 밍크가 코로나에 감염된 건지 유혜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방역복을 입은 보건당국 직원들이 농장으로 들어갑니다. 밍크들이 감염된 겁니다. 농장주는 반발하지만 Det som jeg sagde, fuldstændig vanvittigt. Fordi vi nu engang de bedste til at håndtere det her. Det der ingen tvivl om. 반경 8km 이내 농장에 밍크 250만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Der har jo været lidt modstand mod det undervejs. Onsdagen kom vi slet ikke i gang. Torsdag kom vi i gang meget sent. 덴마크는 전 세계 밍크 시장의 40%를 공급합니다. 연간 1,900만 개의 모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밍크는 감염 하루 만에 폐사할 만큼 코로나19에 취약한데 아직까지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어린 밍크는 무사한 반면 늙은 밍크가 더 많이 희생됩니다. 네덜란드와 스페인, 미국 등의 농장에서도 밍크 120만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사람이 밍크에게 옮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4위 밍크 생산국 네덜란드는 확산세가 계속되자 밍크 사육 자체를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BTS가 빌보드 싱글 1, 2위를 차지한 데 이어서 블랙핑크가 빌보드 아티스트 100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세계를 점령한 K-팝의 저력 최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정규 1집 앨범으로 빌보드 앨범 차트 2위를 기록한 블랙핑크가 가수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아티스트 100 1위에 올랐습니다. 걸그룹이 이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건 처음입니다. 2위에는 방탄소년단이 올랐는데 1, 2위를 K-팝이 차지하며 전 세계의 음악적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온라인 파급력을 평가하는 소셜 50 차트에서는 BTS가 200주째 1위를 지키며 이 부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IT 기술이 K-팝 전성기를 이끌었다고 평가합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콘서트가 늘어난 상황에 증강현실, 확장현실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무대가 관객을 사로잡은 겁니다. SM 엔터테인먼트가 발빠르게 비욘드 라이브 공연을 시작했고 BTS는 방방콘 등을 성공시키며 전 세계 170만 관객을 모았습니다. 협업을 통해 미국 시장을 공략한 것도 성공 비결로 꼽힙니다. 해외 유명 작사, 작곡가가 참여해 미국 정서에 맞는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훌륭한 문화예술 콘텐츠에 기술이 얹어진 겁니다. SNS 마케팅이나 언택트 기술, 각종 IT 기술이 결합이 돼서 또 더 큰 성공을 만들 수 있고. K-팝이 음악적 성장과 함께 기술 혁신이라는 날개를 달고 세계 대중음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요즘 우리 축구계에는 손흥민, 황희찬 등 이 유럽 빅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점점 늘고 있죠. 이 선수들이 팀을 옮기면 국내에서 뛰었던 학교에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장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고 공격수 손흥민, 독일에서 활약 중인 황희찬, 유럽 코리안 리거들이 팀을 옮기면 국내에서 뛰었던 학교에도 돈이 들어옵니다. 바로 피파의 연대 기여금 제도 때문입니다. 선수가 이적할 때마다 유소년 출신 학교와 클럽은 이적료의 일부를 받습니다. 손흥민이 세 달 다녔던 동북고도 토트넘 이적 당시 1억 원 넘는 기여금을 받았습니다. 지난 3년간 이적에 따른 연대 기여금은 약 21억 원. 하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실제 지급된 금액은 12% 수준입니다. 수십억 원이 증발한 겁니다. 해외 구단에서 연락이 없으면 학교 쪽에서 나서야 하지만 전문가 없이 연락을 주고받는 것부터 난관입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지원도 아쉽습니다. 메뉴를 만들어서 주기만 하지 그 방법 같은 거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못 받은 돈이 매덕에 매덕. 축구협회는 안내 외에는 직접 나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행정력에 인원수에 제한이 있을 때문에 이게 민간 간의 거래 협회가 들어가고 일을 처리하는 것도 되게 애매하고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국제 업무 경험이 있는 대한축구협회가 나서서 연대 기여금 수령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국 축구 뿌리를 위해 협회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내일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을 보이겠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서울은 6도까지 떨어져 얇은 패딩 정도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아침보다 5도가량 낮아지는 건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는 이유는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서해안 쪽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전국적으로 체감 온도가 낮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17도, 대구 20도, 대전과 전주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은 당분간 맑겠고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4일 뉴스9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